이재명 후보의 자세한 양력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 들어보니까 유년 시절이 상당히 불우했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뭐 화면에도 나와 있지만 이재명 후보 일단 생년월일이 12월 22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생년월일은 정확하게 날짜를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집안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데 신경 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12월 22일이 나중에 이제 출생신고를 하다가 그 이름이 같은 이재명 그 독립운동가가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이완용 암살 도모했던 분인데 명동성당에서 네. 그때 도모했던 날짜가 12월 22일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이 후보도 원래 이제 5남 4녀 중에 이제 7째인데 이제 앞에 이제 누나 2분이 요절을 해가지고 5째가 됐다고 할 정도로 이제 집안이 어려웠고 그 이제 이 안동에 있다가 이제 이 집 나갔다는 아버지가 뭐 이렇게 도박으로 그러니까요. 네. 집안이 가뜩이나 어려웠는데 이제 집 나갔다는 아버지가 이제 터 잡았다고 해서 이제 경기 성남시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성남시에서도 그 단칸방에 가족 10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 이제 성남시 특히 이제 상대원동 공단이 있던 곳이 이제 시골에 상경한 비밀들이 많이 살던 데였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자벽부, 어머니는 이제 시장 화장실에서 이제 화장 휴지 파는 걸 했고 그 이후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를 가지를 못하고 이제 소년공으로 계속 이제 일을 했고 일하면서 뭐 월급도 떼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제 뭐 구타도 나있고 당시는 뭐 흔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대양 시럽인가요? 이 야구장갑 만드는 데서 이제 프레스에 손목 끼어가지고 이제 관절이 으깨져서 그게 그대로 장애로 남아가지고 이제 장애 6급 판정 받고 이게 이제 군 면제까지 가게 되는 거죠. 야, 소년공 다이어리라는 그의 책 제목이 절로 입에 이제 오르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공장에서 일을 하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교복 입고 등교하는 친구들이나 여자애들 보면서 이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장 일 마치고 검정고시 학원에 다녔고 이제 학업 병행하면서 뭐 고익 검정고시 그다음에 뭐 이제 해서 다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좀 아까 김진우 기자가 얘기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너무 이제 힘드니까 한 번은 그 스스로 좀 마감을 하려고 삶을 그 정도로 약국에 가서 이제 수면제 달라고 했는데 약사가 소화제를 줬대요. 그래서 이제 불행한 일은 면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무튼 그 아까 김진우 기자가 얘기했던 성남의 그 상대원 시장이라는 데 상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 가족 모두 순회했는데 걔는 참 독했다. 그러니까 공부를 독하게 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학력고사 보던 시절인데 287점을 맞았대요. 근데 그게 이제 커트라인이 당시 서울법대가 가장 이제 지금으로 치면 최고의 높은 그렇죠. 네. 과죠. 그 293점이었는데 이게 추정 커트라인이 그 이재명 후보가 287점을 맞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법대는 모르겠고 뭐 아무튼 경영학과는 충분히 갈 성적인데 너무 어려우니까 중앙대에서 이제 전액장학금에 월 생활비 20만 원 준다고 해서 갔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대학 졸업하는 해 바로 이제 졸업하고 바로 고시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고시가 붙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빨리 붙은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네. 당시에 같이 공부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취업의 신 권성동 권한대행이라고 합니다. 예. 아니 그런 상황인데 예. 실제로 이제 변호사를 입문하고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어온 거는 이미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이재명 후보가 어떤 경위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단 제가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변호사 활동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시민운동 하잖아요. 성남 시민 모임 설립해가지고 당시 뭐 백궁 정자지구 용도 변경 의혹이라든가 분당 파큐브 의혹 뭐 이런 의혹을 파헤쳤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왜 의혹 파헤치는 과정에서 프로듀서가 검사 사칭하는 과정이 생겨가지고 이른바 이제 검사 사칭 사건이 이때 이제 일어난 거죠.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게 뭐 마치 이재명 후보가 그 검사를 본인이 사칭한 것처럼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아니고 사칭을 도왔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벌금형을 받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주로 추진했던 게 성남시립병원 추진 운동 했는데 당시 이제 시민 한 10,000명 넘는 시민들 이제 발의받아가지고 이 조례를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이 장악을 해가지고 시의회가 47초 만에 이제 날치기로 부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제 뭐 시민들하고 항의를 하다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이제 수배가 돼요. 그래서 수배돼서 당시 그 교회 한 지하실에서 이제 숨어서 지내다가 이거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 시민이 원하는 세상을 이제 만들자는 결심을 했다고 그러고 이재명 후보 이제 아까 이용욱 기자 이야기했지만 이제 사법연수생 동기 중에 뭐 유명한 분이 이제 정성호 민주당 의원 있잖아요. 맞아요. 네. 당시 정성호 민주당 의원한테 연락해서 형 나 국회의원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정치해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덧붙일 게 일단 사법연수원 말씀하셨으니까 원래는 이 이재명 후보가 검사를 하려고 했다고 해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들 얘기를 이제 좀 전직 의원들도 물어보고 했는데 원래는 이제 자기가 어렵게 자랐으니까 검찰이 돼가지고 뭐 정의구현을 하겠다 이랬는데 당시에 이제 그 사법연수원의 노동법 합회라는 걸 그 당시에 그 18기인데 동기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 생긴 건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와서 의식화가 됐다 그래요. 언더서클이었다. 그래서 아니 언더서클은 아니고 다른 걸 다 만들어서 노동법 학회를 다 끼워 넣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의도가 이런 건지 모르고 그냥 전문 학회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처럼 약간 좀 분칠을 해가지고 나중에 인정도 받았대요 그 학회가. 근데 여하튼 거기 이제 그래서 이제 난 검사가 되겠다 했는데 이제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너 전두환 정권에서 검사가 웬 말이냐 그래서 적어도 판사하고 아니면 네. 변호사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문영배 우리가 지금 되신 헌법재판관도 네. 판사가 되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유명한 일화가 노무현 당시 변호사가 오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그걸 보고 이제 감명을 받아서 나도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어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판검사 임용이 가능한 성적인데 뭐 변호사를 택했고 이후의 얘기는 김진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성남에서 그 시민운동하고 변호사 네. 활동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정치의 길로 들어선 것이죠. 그리고 김진우 기자가 아까 얘기했던 성남시 그 병원, 시립병원, 그 이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나중에 시립병원, 성남의료원 네. 이게 결국은 본인이 이제 2010년도에 성남시장 되면서 추진을 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굉장히 좀 전위에서 뭐 그 방역을 싸웠는데 요즘 좀 어려움을 겪고 네. 있다 이런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그 노동법 연구회 그 사법연수원에 있을 때 같이 계셨던 분들이 정치인들이 참 많이 됐어요. 어마어마하죠. 뭐 최원식 의원도 있었고 문병호 의원도 있었는데 여하간 이재명 후보는 심지어 대선 후보까지 됐으니까 대단한 학회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정치 입문을 뭘로 했느냐 2010년도 성남시장에 당선이 드디어 됩니다. 그리고 2014년에도 재선을 하는데 시장을 하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업적에 대해서도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시장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이제 성남시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지불 위에 선언을 하잖아요. 뭐 재정난 때문에 이게 지금 뭐 판교 신도시 조성 사업비 5억 5,200억 낸다. 그래서 이제 주장을 하고 난 뒤 이제 3년 6개월 뒤에 이제 모라토리엄 극복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당시 이제 반대쪽에서는 이게 보니까 굳이 모라토리엄 선언 안 해도 나중에 결국 갚게 되는데 이게 쇼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네. 아무튼 어떤 좀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그 이야기라도 그만큼 이게 긴급이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 기본 기초자치단체장하고 차별되는 행보를 했죠. 뭐 시장실을 뭐 시민들한테 개방하게 됐고 CCTV 설치해가지고 왜 설치했냐고 했더니 뭐 돈봉투 들고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CCTV 설치했다는 얘기를 하고 아까 뭐 이용욱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본인이 이제 정치 입문하는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의료원 뭐 설립을 했고 특히 이제 무상복지 정책 많이 추진했잖아요. 뭐 고교 무상교복 그다음 청년배당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한테 야 이재명은 결국 하더라라는 이제 평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재명식 사이다 발언 뭐 이런 게 더해지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지명도 올라오죠. 뭐 근데 그 2015년인가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때는 이 정권은 인간의 일을 포기했다. 그다음 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때는 뭐 박근혜 이미 대통령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국적인 지명도 올라가죠. 네. 그 덧붙이자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저도 좀 물어봤는데 알고 지내던 이제 인사들이 하는 말이 이 양반 되게 이제 우리 알려진 것처럼 실사구사형이고 실사구시형이고 사안마다 이제 구시적인 논리가 다 있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현안 해결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다만 좀 자기가 주변에서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해도 되게 좀 밀어붙이는 어떤 똥꼬집이 있다고 합니다. 추진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 얘기하자면 좀 이제 아쉬움을 표하는 지인이셨어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데 좀 어렵게 자라서 사람이 좀 여유가 없어 보인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치적 체급을 올리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지자체장을 하다가 박근혜 탄핵을 통해서 치러진 2017년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를 하는데 그때 다퉜던 분들이 쟁쟁하거든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문재인 후보가 있었고 안희정 후보가 있었는데 거기에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렇죠. 이게 기초단체장이 사실 대선 출마 도전장 낸 건 아마 한국 정치 사상 처음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다 발언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복지 정책으로 해서 전국적인 지명도 올라가지고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이제 문재인 후보에서 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출마 장소가 이제 성남 자기가 다니던 공장이에요. 그래서 그때 출마 선언에서도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경선을 했는데 나중에 조금 이렇게 힘이 빠져 D팀이 딸려가지고 이제 안희정
후보에 이어서 이제 3위를 하긴 했는데 네. 이 안희정 후보하고 격차가 한 1%도 차 안 났거든요. 그래서 그럴 이제 수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차기 대선 주자로 자리를 매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이른바 이제 당시 이제 뭐 광역단체장이 이제 대선으로 가는 코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경기도지사에 도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도지사 도전했을 때 이제 이 상대방 쪽에서 이제 공격했던 게 기본적으로 뭐 형수 욕설이라든가 형 강제병 뭐 강제 입원 논란, 그다음 뭐 배우랑 스캔들 뭐 이런 걸 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이게 이재명 후보 당시에 이제 뭐 정면 돌파 선언했죠.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당시 그 과반 득표 하면서 도지사가 됐고 이게 아마 민주당 계열 도지사는 한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사실 상대방의 공세들이 그 옛날에 했던 거 동호 반복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경기도지사 선거 때부터 뭐 지난 대선 때부터 했던 얘기들을 이번에 또 앵무새처럼 반복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그 욕을 접하면서 지겹거든요. 이제 새롭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보면 주변에 그 민주당 쪽을 지지해도 이 후보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 적지 않았어요. 적지 않았는데 이제 이게 너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까 네. 공 기자 얘기한 것처럼 좀 지겨운 측면도 있고 여하튼 지금까지 살아남았잖아요. 남았고 그렇으니까 그냥 이번엔 한번 기회를 줘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랬고 반복이 되면 그 공격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좀 지겹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 공격을 하는 쪽이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라 농어하고 그런 정당이 무슨 자격으로 저기를 요구를 하냐 뭐 이런 그러니까요. 저기 네. 또 프레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런 공세들이 좀 별로 그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2018년도에 그 경기도지사가 됩니다. 민주당 후보로 됐고 그 재임 중에도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다는 평가가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이른바 경기도 계곡 불법 시설 철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경기도 계곡에다가 이제 사실 평선 설치해놓고 그냥 자리자 값을 받던 거잖아요. 그걸 이제 다 철거해 버리면서 이제 이 평가를 크게 얻죠. 그게 이제 수십 년 동안 누구도 못했던 겁니다. 네. 그 당시에 뭐 이재명 후보 그 당시에 뭐 간담회 발언 보면, 그러니까 현장 그 상인들하고 간담회하는 거, 자기가 향후에 표 들림 이거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딴 사람들 그 무서워서 아무도 못했는데 자기 왜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이제 유명했던 게 코로나 당시에 이 이제 신도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그 이제 신천지 중앙본부 총회본부 차 직접 가가지고 이 명단 확보해가 강제 역학 조사 실시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중앙 정부보다 빨랐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아마 이 재난지원금 지급했는데 이것도 네. 지자체 중에 처음이고 이것도 중앙 정부보다 빨랐습니다.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긴 한데 아무튼 그걸로 이제 엄청 지명도를 더 얻게 되고, 그런데 또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인생 경력을 보면 뭔가 이렇게 잘 되려고 할 때 항상 정치적 위기가 와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또 이 경기지사 후보 TV 토론에서 이제 뭐 형 강제 입원 시킨 적 없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해가지고 그렇죠. 해가지고 네.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이게 이제 뭐 당선 무효형이죠. 그렇죠. 쉽게 말해서. 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취지 파기환송돼가지고 그야말로 또 벼락까지 살아오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 권역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제 친구 공무원으로부터 들은 평가인데 이재명 후보는 헬기를 언제 타야 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구제역이 발생을 했는데 정말로 필요하게 도지사가 와서 행정 능력을 발휘해야 될 때 딱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 그런 감각적인 예. 시간 감각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게. 김문수 후보가 헬기를 뭐 100번 넘게 탔다는데 그건 어떤 감각일까 싶습니다. 저는. 아니 그런 얘기들도 하고 하던데 여하간 이제 경기도지사로서도 이제 승승장구를 했고 그런 행정 경험의 발판을 삼아서 윤석열과 맞붙게 됐는데 그때도 이제 경선 과정이 대단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랑 붙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당대표를 지낸 이낙연이 후보가 될 것이라는 관측을 깨고 역전승에 성공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낙연 후보 지금 이제는 참 존중해드리기가 어려운 행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만 해도 본인은 좀 억울하지 않았을까 싶은 게 어쨌든 총리를 하면서 되게 인기를 많이 얻었잖아요. 특히 국회에서 답변들 막 되게 막 따뜻한 리더십 막 이런 식으로 사실은 그것과 전혀 거리가 먼 것으로 이제 기자들은 다 사석에서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지만 계속 계속 1위를 달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연초 기자회견이 어디 그 해서 그 박근혜 사면 발언을 그렇죠. 하죠. 근데 사면 발언으로 그것도 예. 사실 언론에서 유도를 한 게 아니에요. 먼저 물어봐 달라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름 작정하고 던진 회심의 일타였는데 그게 이제 우리 역풍을 맞아가지고 지지율이 계속 꺾이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1등을 내다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치고 오는데 이제 이렇게 크로스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경선이 치러지는데 또 그 와중에 이제 대장동 의혹이 뻥 터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뭐 이게 막 치고받고 하고 이걸 그 민주당에서 명락대전이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이재명 후보가 그때 잠시 흔들리긴 했지만 결국 그 이낙연 후보가 한테 이기잖아요. 이기는데 다만 뒤에 한번 마지막 경선인가 해서 져요. 그래서 선거가 조금 길었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있고 아마 이낙연 후보는 지금도 그게 억울해서 더 지금 이렇게 엇나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대장동 의혹을 처음에 언론에 알리고 공표한 게 이제 민주당의 그 맞아요. 이낙연 후보 측의 뭐 의원이라고 다들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네. 어쨌든 그때 그 이낙연 후보가 그런 식으로 이제 지면서 되게 엇나가는 상황이 생겼고 이재명 후보의 또 이제 그때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게 그때 그거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그 의원 뭐 그런 분들 나중에 공천 과정에서 이제 철저하게 응징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거 보고 야 이건 진짜 그냥 넘어가지는 않더라고요. 예. 근데 그 경선이 정말 어려웠던 거는 예. 문재인 정부에서 공천을 받은 의원들이 가득한 민주당에서 경선을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였던 이낙연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역전극에 성공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된 것 같고 그런 분위기 상승세는 좋았는데 실제로 대선 본선 같은 경우에 치열하게 경험을 했지만 0.73%포인트 차로 윤석열 후보한테 석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역대 최소 득표율 차죠. 그래서 이 대표가 이제 이 후보가 1,614만 표 얻어가지고 역대 대선 낙선제 최다 득표. 심지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득표율보다 높았잖아요. 네. 한 270만 표. 그래서 뭐 그 당시에도 뭐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뭐 이 선거 하루만 더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까 뭐 이낙연 후보 그러는데 아마 진 쪽에서는 아마 그런 아쉬움들을 항상 갖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당시 대선 구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권 심판론 구도였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기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론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선거 당시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 여론이 항상 이 절반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당시에 그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뭘 해도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제 저기 윤석열이라는 삐한 후보가 나와서 우리가 이 정도 붙었지 딴 사람 나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이야기도 사실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용욱 기자가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제 명락대전 불릴 정도로 이제 이낙연 내지는 이낙연을 지지하는 뭐 친문이라든가 약간 비명계 세력들하고 이 골이 원체 깊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경선 끝나고 난데 뭐 일부는 탈당하기도 하고 그런 차에서 윤석열 지지를 선언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선이라는 게 결국 이제 자기 진영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1대1 붙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당시 그 부분들이 결국에는 대선 패배에 약간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이 붙었다고 생각을 하는 맞아요. 게 사실 네. 그날 여론조사 출구조사 보면 좀 차이가 갤럽 이런데 아마 꽤 차이가 지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저는 그 지지율을 제가 그날 이제 논설위원실에 있었고 네. 사실 윤석열 당선 사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보면서 생각보다 많이 붙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좀 작전을 잘 짠 것 같아요. 저희 딸도 그날 아침에 막 투표하러 나가더라고. 네, 뭐 여가부 폐지 뭐 이런 얘기 나와서 아마 표심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고 그걸 적절하게 잘 활용을 했고요. 사실 그때 완전히 뭐 대책 없이 진다고 했는데 너무나 아쉽게 진기도 했고 어쨌든 확 붙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남은 기간을 이제 버티게 하는 힘이 되지 않았을까. 그 지지율이라는 게 네. 너무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모진 탄압을 해도 어쨌든 그 힘으로 버틴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는 대선이 끝나면 후보였던 사람이 지게 될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잠시 정계를 떠나 있다거나 하물며 뭐 유학도 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정말 이례적으로 쉼표를 찍지 않고 그대로 직진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까지 치러버립니다. 그게 사실 논란의 여지는 있고요. 사실 지금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냉정하게 보면 본인이 대선 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 때문에 졌다. 후보들이 자기 때문에 진 건 아니지만 그냥 네. 도의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잠깐 외국에 나가 있거나 정치를 쉬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때 이제 그 정치를 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그 송영길 그 의원이 자기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겠다고 당대표였나요? 그때 아무튼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겠다고 해서 그 인천 계양을을 넘기고 자기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송영길이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의원이 너무 많았고요. 제가 봐도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저 구도에서 나가가지고 될까 했는데 어쨌든 송영길 후보가 나가고 아니 의원이 나가고 거기를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받아가지고 의원이 되고요. 계양 지역에. 그렇죠. 네. 또 바로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8월인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까지 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사실 누구나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굳이 이렇게 서둘릴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 누가 봐도 이제 그때는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사법적으로 하나만 검찰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공격을 네. 해볼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자기가 어떤 방어막을 만들기 위해서 배지를 단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심과 비판들이 좀 있었고요. 그 부분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 특파원한 일본인 기자를 만났는데 이분도 이제 이재명 후보 당선이 되게 이룩시되니까 이재명 누구인가 저희가 하던 것처럼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준비하고 있는데 되게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평소에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연락 와서 꼭 만나고 싶다고 자기가 점심을 살 테니 꼭 만나자고 해서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도 이해되지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다. 이력을 쭉 보니까 네. 그 이용욱 기자 이야기했던 아니 일본 정치인들도 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당직에서 물러나거나 이선으로 빠지는데 이재명은 왜 이렇게 계속 의원도 하고 대표도 하느냐라고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이용욱 기자 이야기했던 거 그런 이유를 설명하고 거기다가 약간 그래도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이게 이제 국회의원 경험이 없다는 그러니까 대선 후보인데 국회의원 경험 없다는 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향후 대권 재도전을 위해서는 당장하기 필요하니까 뭐 그런 걸 또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수긍하는 표정은 사실 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적으로 좀 하나 달면 이 일본 기자가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건 역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반일 성향이라고 하는데 이 향후의 한일 관계 어떻게 되냐고 상당히 또 걱정을 하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걸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고 잘 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 게 사실은 과거에 선거에서 이제 패배한 후보를 상대로는 그 정권을 잡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용서를 해주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대통령이 주도하에서 정부가 약간 정리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본인이 검찰총장이고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위협을 느끼는 경쟁 상대라고 생각해서인지 한 건도 아니고 수건을 여러 검찰청에 수사한 게 이것 자체도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의 길도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거마저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동물적인 정치 감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다. 딱 이런 생각을 딱 하고 본인의 길을 살 길을 찾은 거 아닌가. 네. 돌아보면 그래요. 그때는 좀 야기가 좀 그렇지 않나 했는데 나중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도 보면 너무 지나치잖아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본인도 그걸 미리 좀 감지하고 네.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말씀하시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예전에 2002년 대선 때 그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때 네. 이해창 총재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다 했다. 내가 감옥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용서해줘요. 그러니까. 덮었어. 사실 네. 나도 걸려있다. 그러면서 네. 덮었어. 그게 정치의 도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자기는 자기 집에 그렇게 들보가 네. 있는데 남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천벌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아마도 해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국회의원이 안 됐으면은 정말로 사법 살인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런 그 사법적인 공격뿐만이 아니고 물리적인 위해 부산에서 직접 피습도 당합니다 이게. 그렇죠. 이재명 대표 시절에 이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했다가 이제 목 부위를 흉기로 피습당했죠. 그래서 뭐 현장에서 응급처치 받은 후에 이제 부산대병원 이송됐다가 이제 응급일기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제 옮겼는데 이제 이게 뭐 이제 이후에 이제 국힘 쪽에서 이제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이라고 이제 정치적 쟁점을 만들려고 했죠. 근데 이제 당시 범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 막으려고 했고 좌파 세력 뭐 다음 총선에서 국회에서 뭐 다수당 대령 막으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 단독범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왜곡된 정치 신념에 의해서 가지고 이제 한 극단적 행위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치인에 대한 이런 폭력이나 위해 행위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위협하는 해서는 안 될 행위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여야나 이념을 떠나가지고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그걸 뭐 조금 긁혔다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방탄 유리 뒤로 숨는 하면서 딱 공세의 재료로 삼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게 스스로 자기가 나 민주주의 파괴범이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대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유세 활동을 하는 와중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이 고조돼 있고 그러니까 방탄 유리를 설치해 놓고 하는데 제가 후일담을 들었더니 이거를 연설 현장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이제 당직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는 모양인데 너무 무거워서 진짜 옮길 때마다 죽을 맛이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변 위협을 그만큼 강하게 받고 있다는 건 이건 현존하는 사실인 것 같고 그 아까 이제 사법 리스크 얘기 잠깐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가 있고 그런 문제라는 게 이번 대선 직전에도 한번 논란이 된 것이 대법원이 지난 과거에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면 이번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다 보니까 까딱하면 후보가 되고도 선거를 못 치르는 희한한 상황이 올 뻔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대선 이후에도 이 부분들이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게 또 현실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는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막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조의대 대법원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한다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헌법 84조에 대한 엇갈린 해석이 있다 그래가지고 네. 지난 7일인가 민주당에서 그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저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다고 해요. 법사에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그 뭐 이제 야당에서는 뭐 국민의힘에서는 위인설법이라고 막 비판하는데 그동안 이제 법원이 보여준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 기득권층이 보여준 행동들을 보면 얘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도 이제 김준우 기자 흉내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근데 이재명 날리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런 거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수긍할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진짜 당선이 됐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날리려고 하면 당선 무효형을 때려. 그러면 네. 뭐가 돼요? 이제 나라도 뭐 다른 걸 떠나서 그럼 대통령이 또 부재가 되고 나라가 대혼란이 되는데 어떻게 콤비지가 되는 감당하겠습니까?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 뭐 비판 여론이 있겠지만 이게 법을 개정해서 하는 거는 나름 타당하다고 보고요. 뭐 당연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민주당에서 이제 그런 법을 처리할 것이고 그러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 되겠죠. 그때는 이제 그 법을 처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사법부의 선의에 맡겨두기에는 너무 저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저쪽 생각일 거고 아마 다수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네, 저도 궁금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민주당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일단은 법률 제정은 그대로 가고 실제로 이제 대법원이 판단할 기회는 실기한 게 만약 그런 재판의 준칙을 정하려고 했으면 지난번 선고할 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개별 재판부에 위임한 걸로 보인다. 그러면 개별 재판부 중에 가장 빨리 기일을 잡은 재판부가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속행하겠다고 하는 순간, 속행이라는 것은 재판을 개시하겠다고 하는 순간 바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제기해 가지고 그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고 그 사이 입법적인 절차를 취할 거다. 그런 정도의 액션 플랜이 좀 마련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